수술실 막으세요. 이식 취소입니다. 여자의 비명이 복도를 찢었다. 무슨 소리예요? 공여 심장 들어온다고요. 지금 막으면 우리 애 죽어요. 행정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윗선 지시입니다. 자정까지 재승인 없으면 배정 취소해요. 복도가 얼어붙었다. 윗선이 누군데요? 누가 우리 애를 막는 거예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분입니다. 이름은 못 댑니다. 1시간 전 윤태성 대표님 맞으시죠?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순번이. 휴대폰이 울렸다. 태성이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다른 번호가 동시에 떴다. 그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준비 끝났습니다. 말씀만 주시면 절차 그대로 진행합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굳었다. 무슨 절차죠? 잠시 정적. 더 묻지 마십시오. 자정까지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놓친 전화를 내려다봤다. 정은채. 10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름. 그의 손이 떨렸다. 두 통화. 한쪽은 살려달라는 애원. 한쪽은 막으라는 명령. 자정까지 6시간. 그리고 그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율성 로펌 101층 대표실. 태성은 창밖을 내려다봤다. 서울 도심이 발밑에 깔려 있었다. 그는 이 높이에 오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다. 가족도 양심도 과거도. 10년 전 법정. 그는 아내 정은채를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하나. 한강재단 이사장의 딸 한소림과 재혼하기 위해서였다. 소림의 조건은 명확했다. 전처와 완전히 끊으라. 아이들도 데려오지 마라. 깨끗한 출발을 원한다. 태성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승소했다. 어떻게? 조작된 진단서 하나. 은채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허위 기록. 실제론 산후우울증 상담이었지만 서류상으론 중증 정신질환 환자로 둔갑했다. 판사는 태성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 부 윤태성, 양육권자 부 윤태성. 은채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태성은 그녀를 외면하고 법정을 나섰다. 그리고 10년.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 양육비만 보냈다. 매달 500만 원. 자동이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정은채. 태성은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가 멈췄다. 10년 만이었다.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았을까?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비서를 불렀다. 정은채라는 사람 조사 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간단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현재 반찬가게 운영, 요양보호사 투잡, 두 자녀 양육 중, 장남 한도윤 17세, 차남 한준우 12세. 태성의 손이 멈췄다. 한준우.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건 3살 때였다. 보고서 마지막 줄. 차남 한준우,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 현재 심장이식 대기 중.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윤 대표님. 저희 아는 사이죠. 오늘 이식건 처리 가능합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누구십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무슨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정은채 아드님 배정 취소요. 그럼 다른 환자한테 기회가 가죠. 그게 공정 아닙니까? 태성의 숨이 막혔다. 누가 시킨 겁니까? 더 묻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누군가 아들의 이식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과 연결돼 있었다. 태성은 차를 몰았다. 한강대학병원, 서울에서 가장 큰 이식센터, 그리고 장인 한만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이식센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보였다. 정은채.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한눈에 알아봤다.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밝게 웃던 얼굴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다. 생기 넘치던 눈은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행정창구 앞에 서 있었다. 제발이요. 공여 심장 들어온다며요. 왜 갑자기 보류해요? 행정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윗선 지시라서요. 윗선이 누군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준우 1순위였잖아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이요? 무슨 규정이 아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담당자가 서류를 덮었다. 자정까지 재승인 없으면 배정 자동 취소됩니다. 은채가 비틀거렸다. 그녀 옆에 있던 소년이 엄마를 붙잡았다. 17살쯤 되어 보였다. 도윤이었다. 첫째 아들. 태성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다.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니, 가까이 갈 자격이 없었다. 그때 은채가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태성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떴다. 정은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태성 대표님. 저 정은채예요. 기억하세요? 10년 전. 그때 태성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제발이요. 우리 준우가 심장이식 순번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병원에서 윗선 지시래요. 대표님이 혹시 한강병원 아시잖아요. 대표님 부인 아버지가 이사장이시잖아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장인, 한만석, 그리고 아내 한소림. 제발 도와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그냥 순번만 돌려주세요. 우리 애 죽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끊겼다. 울음소리만 들렸다. 태성은 전화를 끊었다. 아니,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1시간 후, 응급실 앞. 태성은 멀리서 지켜봤다. 은채와 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윤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괜찮아. 다른 병원 알아보자.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한강병원이 마지막이었어. 다른 데는 이미 다 알아봤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 준우 아빠한테. 은채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 그 사람 이름 꺼내지 마. 우린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도윤이 입을 다물었다. 태성은 벽에 기댔다. 가슴이 조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한소림이었다. 여보, 어디야? 회사. 거짓말이었다. 오늘 재단 이사회 있었지? 아빠가 널 찾던데. 나중에 연락할게. 참, 그거 알아? 병원에 좀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대. 내 전철에. 태성의 손이 얼어붙었다. 소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정리했어. 내 과거가 문제되지 않게. 정리? 응. 이식 배정 같은 거 있잖아. 순번 조정하면 되니까. 아빠 병원이잖아. 태성의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전처 아들, 심장이식 대기자래. 근데 그 집안이 당신한테 접근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순번 뒤로 밀었어. 태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소리마. 그게
걱정 마. 합법이야. 내부 규정상 기부자, 가족 의사 반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큰 기부자잖아.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벽을 움켜쥐었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아내가, 장인이 아들의 이식을 막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복도 전광판이 깜빡였다. 한준우, 배정 상태 대기. 태성은 그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6시간. 자정까지 6시간. 그 안에 재승인이 나지 않으면 배정은 취소된다. 그리고 다음 공여 심장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준우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태성은 휴대폰을 꺼냈다. 로펌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강병원 이식센터 규정 당장 검토해. 배정 취소 절차, 재승인 권한 다 파헤쳐. 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대표님, 그거 한강재단 관련 아닙니까? 상관없어. 1시간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끊었다. 태성은 복도를 걸었다. 은채 쪽으로. 그러다 멈췄다. 10년 만에 그녀 앞에 서는 것. 어떤 얼굴로 서야 하는가. 자신이 아들을 버린 아버지로. 자신이 그녀를 파괴한 가해자로.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공범으로. 태성은 발걸음을 돌렸다. 도망쳤다. 또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명품 수트, 고급 시계,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은채가 서 있었다. 그녀도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0년 만의 재회. 은채의 눈이 커졌다. 태성 씨? 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채가 한 걸음 다가섰다. 정말 당신이야? 내 전화. 받았어? 태성은 고개를 돌렸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우리 준우 좀 살려줘.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피를 받은 아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태성은 닫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빨리 닫혔다. 은채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비겁한 사람.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태성은 벽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10년 전 법정. 무너지던 은채의 얼굴. 그리고 지금 복도에서 울던 그녀의 얼굴.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주차장.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시간이 보였다. 오후 6시. 자정까지 6시간. 태성은 핸들을 움켜쥐었다. 선택해야 했다.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선택할 것인가?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살릴 것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대표님, 보고 올립니다. 한강병원 이식센터 내부 규정상 기부자 가족 의견 반영 조항이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 승인으로 배정 조정 가능합니다. 합법인가? 형식적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론? 팀장이 숨을 들이켰다. 윤리적으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자가 긴급 상황일 경우.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태성은 백미러를 봤다. 병원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 안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다. 자신이 10년 동안 외면한 아들이.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차를 세웠다. 멈춰야 했다. 도망치는 걸 멈춰야 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렸다. 병원을 올려다봤다. 12층 이식센터 불빛이 보였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병원 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로비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아까 그 브로커였다. 윤 대표님 결정하셨습니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정 넘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지금 승인만 해주시면. 태성이 입을 열었다. 누가 시켰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만석 이사장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입니까? 침묵.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태성은 1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10년 동안 외면한 죄를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2층. 문이 열렸다. 복도 전광판이 보였다. 한준우. 배정 상태가 바뀌고 있었다. 대기에서 보류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자정까지 미승인 시 자동 취소. 태성은 전광판을 뚫어지게 봤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시간 반. 그리고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태성은 복도를 걸었다. 이식센터 행정실 앞. 은채가 창구 직원과 대치하고 있었다. 설명해 주세요. 왜 갑자기 보류해요? 직원이 화면만 쳐다봤다.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이요? 무슨 규정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은채가 창구를 탁 쳤다. 조용히요? 우리 애 죽어가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경비가 다가오려 했다. 그때 태성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은채가 돌아봤다. 태성을 보고 얼어붙었다. 당신이 왜? 태성은 창구 직원을 봤다. 한준우 환자 배정 보류 사유가 뭡니까? 직원이 태성을 올려다봤다. 보호자이십니까? 태성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버지입니다. 은채의 눈이 커졌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다. 보호자 등록에 윤태성 씨가 없는데요. 10년 전 양육권자로 등록돼 있을 겁니다. 직원이 과거 기록을 뒤적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보류 사유는 내부 규정이라. 태성이 명함을 꺼냈다. 율성 로펌 대표 윤태성입니다. 지금 법적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법적 근거요?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병원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의료법무팀장 장성민. 태성은 그를 봤다. 장 팀장이 차갑게 웃었다. 윤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곤란한 건 제가 아니라 이 병원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긴급 이식 대기 환자의 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류하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장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정당한 사유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부자 가족의 의견 반영입니다.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기부자가 누굽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법원 가처분으로 공개하죠. 장 팀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를 낮췄다. 윤 대표님, 한강재단 아시잖습니까? 이사장님도 아시고 사모님도.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러시면 대표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협박인가요? 장 팀장이 웃었다. 조언입니다. 두 사람이 대치했다. 로비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은채가 태성의 팔을 잡았다. 태성 씨, 그만해. 당신까지 곤란해질 필요 없어. 태성은 은채를 봤다. 그녀의 눈엔 체념이 가득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눈.
태성은 그 눈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장 팀장을 봤다. 1시간 드리죠. 배정 보류 해제하세요. 안 되면요? 법원 가처분 신청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3곳에 제보하죠. 한강병원이 어떤 식으로 이식 순번을 조작하는지. 장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 대표님, 후회하실 겁니다. 태성이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줬다. 1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로비 구석 벤치. 태성과 은채가 나란히 앉았다.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우리 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양육비만 보내면 다 끝인 줄 알았잖아요. 태성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런데 지금 왜 나타났어요? 양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이에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는 당신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은채가 비웃었다. 미안? 그게 다예요? 아니. 그럼 뭐예요? 태성은 그녀를 똑바로 봤다. 내가 잘못했어. 10년 전에도 지금도. 은채의 눈이 흔들렸다. 10년 전 법정. 당신이 제출한 진단서. 내가 정신병 환자래요. 거짓말이었잖아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왜 그랬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재혼하려고. 한소림이 조건을 걸었어. 전처랑 완전히 끊으라고.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우리 양육권을 빼앗은 거예요? 거짓말로? 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은채가 일어섰다. 최악이네요. 정말 최악? 그녀가 걸어가려 했다. 태성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준우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든. 은채가 손을 뿌리쳤다.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앞으로도 혼자 할 거예요. 그녀가 떠나려 했다. 그때 젊은 의사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가운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전공의 김민준. 그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쪽지를 태성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다. 태성은 쪽지를 펼쳤다. 자정전 이식관리팀 확인하세요. 대시보드 외부 접속 기록 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변했다. 30분 후 태성은 로펌으로 돌아왔다. 법무팀을 소집했다. 회의실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모였다. 태성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한강병원 이식관리팀 시스템. 해킹 가능한가? 포렌식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다. 해킹은 아닐 겁니다. 내부 접속이겠죠. 내부 접속 기록 확인 가능한가? VPN이나 원격 접속이면 로그가 남습니다. 확인해.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런데 대표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태성이 그를 봤다. 아이 목숨이 걸렸어. 묻지 마. 전문가가 입을 다물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20분 후 화면에 뭔가 떴다. 이상한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태성이 다가갔다. 언제?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5시. IP 주소는? 전문가가 추적했다. 한강재단 본관입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재단 본관. 누구 사무실? 전문가가 더 파고들었다. 비서실입니다.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장인 한만석의 비서실. 그리고 아내 한소림의 사무실도 그곳에 있었다. 접속 계정은? 임시 계약직 명의네요. 이름은? 김수진. 실존 인물인가?
전문가가 검색했다. 재단 직원 명부에 없습니다. 바지 계정이군. 맞습니다. 태성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3시 외부 접속으로 준우 배정 상태 변경. 오후 5시 재확인 및 보류 확정. 접속 위치 한강재단 비서실.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거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 가능한가? 지금 이 로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쓰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준비해. 오늘 밤 안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다. 그리고 밑에 적었다. 배후 한만서? 한소림? 아직 직접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길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9시 태성은 혼자 대표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한소림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이번엔 장인 한만석이었다. 태성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게, 윤 대표. 장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늘 병원에서 소란 피웠다던데?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 입장 이해하네. 옛 인연이니까. 하지만 자네도 알지 않나? 우리 가문 체면이 중요하다는 걸. 체면이요? 그래. 자네 전처가 우리 병원에 나타나 소란 피우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아이 이식을 막으신 겁니까? 잠시 침묵. 장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막은 게 아니야. 순번 조정일 뿐이지. 그게 막는 거 아닙니까? 윤 대표, 자네 지금 장인한테 따지는 건가? 태성은 숨을 들이켰다. 아이 목숨이 걸렸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우리 재단 체면도 중요하네. 자네 전처가 자네한테 접근하는 걸 막는 게 뭐가 잘못인가? 태성의 눈이 감겼다. 10년 전 법정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랬다. 한소림은 태성에게 조건을 걸었다. 전처와 아이들을 완전히 지워라. 우리 가문에 흠이 되지 않게. 태성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짓 증거로 은채를 법정에서 짓밟았다. 지금도 똑같았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아이 하나쯤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시기였다. 태성이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뭔가 전 더 이상 못 다룹니다. 장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 준우 이식 배정 복원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자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대가가 어떨지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후 10시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아내 한소림이었다. 태성은 받았다. 당신 미쳤어? 소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버지한테 협박을 해? 당신이? 협박이 아니야. 그럼 뭔데? 아이를 살리려는 거야. 무슨 아이? 그 여자아이. 내 아들이야. 소림이 비웃었다. 10년 동안 잊고 산 아들.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림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알아도 당신이 우리 가문을 배신하면 난 당신을 가만 안 둬. 소림아, 나도 변호사야. 당신보다 더 잘 알지. 어떻게 사람 무너뜨리는지.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다. 10년 전 그는 사랑 대신 권력을 선택했다. 가족 대신 성공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오후 11시 법무팀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가처분 신청서 완성했습니다. 태성은 일어났다. 법원 당직 판사한테 연락했나? 네. 자정전 긴급 심리 가능하답니다. 좋아. 지금 출발한다. 태성은 코트를 걸쳤다. 대표실을 나서는데 비서가 달려왔다. 대표님, 한강재단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했답니다. 언제? 지금 당장이요. 대표님 해임 안건 상정했대요. 태성은 멈칫했다. 해임. 율성 로펌 대표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뜻. 한소림의 아버지 한만석이 율성의 최대 주주였다. 그가 마음먹으면 태성을 언제든 자를 수 있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성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법원 간다. 하지만 이사회. 상관없어. 문이 열렸다. 태성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말했다. 아이가 먼저야. 자정 10분 전. 태성은 서울중앙지법 당직실 앞에 섰다.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그의 뒤에는 법무팀장과 2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담당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긴 침묵.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윤 대표님. 예. 이거 인용하면 한강재단이랑 전면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태성은 시계를 봤다. 자정 5분 전. 상관없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인용합니다. 한강병원은 즉시 한준우 환자 이식 배정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 절차를 진행하시오. 태성은 숨을 내쉬었다. 법무팀장이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한강병원 이식센터입니까? 법원 가처분 결정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태성은 복도로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어딘가에서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10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한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은채였다. 태성은 받았다. 태성 씨. 은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우. 지금 수술실 들어갔어요. 태성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이 한 거죠?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마워요.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원망과 오늘 밤의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전화가 끊겼다. 태성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누가 아들의 이식을 막았는지, 왜 막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썩어 있는지 모두 밝혀내야 했다. 태성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3시, 율성 로펌 지하 전산실. 태성은 모니터 세대 앞에 앉아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명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엔 숫자와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다. 태성은 커피를 마셨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법무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술 시작했대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태성은 시계를 봤다. 아침 9시쯤이면 끝난다는 뜻. 그때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누가 왜 아들을 죽이려 했는지. 포렌식 전문가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뭔가 나왔습니다. 태성이 일어나 화면으로 다가갔다. 뭔데? 자금 흐름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떴다. 전문가가 설명했다. 한강재단 협력업체 중 하나.
이름은 메디코 컨설팅. 지난 6개월간 재단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상 계약인가? 서류상으론 그렇습니다. 의료 컨설팅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론 전문가가 다른 화면을 띄웠다. 그 돈이 3일 안에 다른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JM 파트너스라는 곳인데요. 무슨 회사야? 브로커 법인입니다. 대표는 전직 병원 행정직원이고요. 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다음은 소액으로 쪼개져서 개인 계좌 10개로 분산됩니다. 누구 계좌? 전문가가 리스트를 띄웠다. 대부분 가짜 명의입니다. 하지만 한 곳은 실명이에요. 누구? 윤기태.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윤기태? 예. 조회해보니 한강병원 전직 직원입니다. 3년 전 퇴사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의료 컨설턴트로 등록돼 있네요. 태성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첫 번째 실마리. 연락처 찾아. 새벽 4시. 또 다른 전문가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통화 기록 분석 끝났습니다. 태성이 그쪽으로 갔다. 화면에 통화 패턴 그래프가 떴다. 한강재단 비서실 대표 번호. 지난 3개월간 통화 내역입니다. 많이 걸리는 번호가 있나?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가 특정 번호를 확대했다. 이 번호. 월 평균 20회 통화. 대부분 야간이에요. 누구 번호야? 역추적했더니 JM 파트너스 대표 번호입니다. 태성은 눈을 가늘게 떴다. 연결됐다. 재단 비서실 브로커 법인. 통화 내용은 녹취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대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타임라인을 띄웠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11시 3분 통화. 그 다음날 아침 한준우 환자 이식 대기 순번이 1순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야간 통화. 5분. 그 다음날 오후 순번이 보리로 바뀝니다. 태성의 주먹이 쥐어졌다. 패턴이 보였다. 통화 순번 조작. 누가 전화를 걸었나? 발신자는 재단 비서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태성이 입을 열었다. 비서실엔 몇 명이 있지? 법무팀장이 자료를 뒤적였다. 비서실장 1명, 이사장 비서 2명, 그리고 한소림 이사 전담 비서 1명입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아내, 한소림. 모든 길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세 번째 전문가가 보고했다. 대표님, 병원 시스템 접속 로그 상세 분석 완료했습니다. 태성이 다가갔다. 뭐가 나왔어? 이식관리팀 터미널. 야간 원격 접속 흔적이 3건 있습니다. 언제? 첫 번째는 일주일 전, 두 번째는 사흘 전, 세 번째는 어제 오후입니다. 접속 위치는 모두 한강재단 본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층 비서실. 계정은 임시계약직 명의입니다. 이름은 김수진. 하지만 재단 직원 명부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짜 계정이에요. 바지 계정이군. 맞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만든 거죠. 태성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IP 주소 추적 가능한가? 이미 했습니다. 재단 3층 비서실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어느 컴퓨터인지까진. CCTV는?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다. 재단 내부 CCTV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태성은 생각에 잠겼다. 직접 증거가 필요했다. 누가 그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누가 순번을 조작했는지. 새벽 6시. 태성은 혼자 대표실로 올라갔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자금 흐름 한강재단 메디코 컨설팅 JM 파트너스 윤기태 통화 기록 재단 비서실 JM 파트너스 패턴 통화 후 순번 조작 접속 기록 재단 비서실 병원 시스템 바지 계정 사용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켰다. 한강재단 비서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누군가. 태성은 펜을 들었다. 용의자를 적었다. 한만석 장인, 재단 이사장, 한소리 만해, 재단 이사, 비서실장. 하지만 직접 증거는 아직 없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했다. 태성은 휴대폰을 꺼냈다. 전공의 김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증언이 필요합니다. 답장이 왔다. 오전 8시 병원 뒷문 주차장. 태성은 시계를 봤다. 2시간 남았다. 오전 7시 법무팀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언론사 준비 끝났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 곳입니다. 기자들은 대기 중입니다. 대표님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요. 태성은 USB음 메모리를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자금 흐름, 통화 기록, 접속 로그. 법무팀장이 받았다. 언제 보낼까요? 아직은 아니야. 그럼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고. 무슨 증거요? 태성은 창밖을 봤다. 증인 진술. 오전 8시 한강병원 뒷문 주차장. 태성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새벽 교대 근무 끝난 직원들이 몇 명 지나갔다. 그때 젊은 의사가 나타났다. 김민준 전공의. 그는 주위를 살피며 태성의 차로 다가왔다. 태성이 조수석 문을 열었다. 타세요. 민준이 탔다. 문을 닫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쪽지 고마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태성은 녹음기를 꺼냈다. 지금부터 녹음해도 될까요? 민준이 망설였다. 이거 공개되면 제가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이 녹음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이식관리팀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일? 대기자 순번이 자꾸 바뀐다는 거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외부 압력으로. 외부 압력?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쪽에서 연락이 온대요. 특정 환자 순번을 조정하라고. 누가 연락했습니까? 비서실이요. 구체적으로는? 민준이 주춤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소림 이사 비서라는 얘기가. 태성의 손이 굳었다. 아내. 역시 아내였다. 계속하세요. 어제도 그랬어요. 갑자기 한준우 환자 배정이 보류됐는데 의학적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윗선 지시래요. 윗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건 말 안 해줬어요. 하지만 다들 알아요. 재단 쪽이라는 거. 민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저희 병원이 이식 배정을 돈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큰 기부자한테 유리하게.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패턴은 명확해요. 큰 기부자 가족이 반대하면 배정이 미뤄져요. 그게 합법입니까?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형식적으론 합법이에요. 기부자 가족 의견 반영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윤리적으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성은 녹음을 멈췄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려 했다. 그때 태성이 물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민준이 돌아봤다. 저도 의사니까요. 아이를 살려야죠. 그는 차에서 내렸다. 태성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양심. 아직 이 병원에 양심이 남아 있었다. 오전 8시 30분. 태성은 다시 로펌으로 돌아왔다. 법무팀을 소집했다. 회의실 스크린에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다. 자금 흐름도, 통화 기록 타임라인, 접속 로그, 그리고 전공의 증언 녹음. 태성은 팀원들을 봤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법무팀장이 물었다. 언론 공개입니까?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럼 태성은 휴대폰을 꺼냈다. 먼저 협상을 시도한다. 누구와요? 태성은 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한소림.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중이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태성은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 증거는 다 확보했다. 답장이 왔다. 무슨 증거? 태성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자금 흐름도 스크린샷. 한강재단에서 브로커까지 이어진 돈의 흐름.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소림이었다. 태성은 받았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소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나자. 싫어요. 그럼 이거 언론에 넘긴다. 당신 미쳤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2시간 준다. 한강재단 본관 회의실에서 만나자. 안 오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연다. 전화를 끊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협상이 안 되면요? 태성은 창밖을 봤다. 병원 방향. 아들이 수술받고 있는 곳. 그럼 전부 공개한다. 재단도, 병원도, 그리고 내 아내도.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태성은 코트를 걸쳤다. 출발한다. 어디로요? 한강재단. 오전 9시. 태성의 차가 한강재단 정문에 멈췄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10년 전 그는 이 건물에 첫 발을 디딜 때 흥분했었다. 권력의 중심, 성공의 상징.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곳은 부패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 곳. 태성은 차에서 내렸다. 건물 안으로 걸어갔다. 로비에서 경비가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율성 로펌 윤태성입니다. 한소림 이사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태성은 명함을 내밀었다.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30분 뒤 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엽니다. 한강재단의 이식 비리에 대해서. 경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잠시 기다리세요. 1분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비서가 나왔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태성은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15층 버튼이 눌렸다. 한소림의 사무실이 있는 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태성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다. 10년 전과는 다른 얼굴. 이제 그는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 한소림이 서 있었다. 태성은 숨을 들이켰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소림이 창가에 서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태성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놨다. 소림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다. 뭘 원하는 거예요? 태성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증거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진실입니다. 소림이 다가와 서류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자금 흐름도, 통화 기록, 접속 로그, 그리고 전공의 증언록.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림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태성은 그녀를 똑바로 봤다. 고백입니다. 소림이 비웃었다. 고백? 내가 왜? 태성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지금 당장 고백하고 공식 사과하세요. 그럼 형사 고발은 보류하겠습니다. 소림의 눈이 흔들렸다. 만약 거부하면요? 태성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기자 3명의 이름이 떠 있었다. 30분 뒤 기자회견. 모든 증거 공개. 당신과 당신 아버지, 그리고 한강재단 전부 끝장냅니다. 소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도 끝나요. 대표 자리도 명예도 전부. 태성은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 상관없어요.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만석 이사장이 들어왔다. 태성은 장인을 봤다. 이사장님. 한만석이 태성을 노려봤다. 윤 대표, 자네 지금 우리 가문에 칼을 들이대는 건가?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30분 뒤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한만석의 주먹이 쥐어졌다. 소림이 아버지를 봤다. 아빠. 한만석이 딸을 밀쳤다. 그리고 태성에게 다가왔다. 좋아. 자네가 이겼네.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만석이 녹음기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시했네. 윤 대표 전처 아들, 이식순번 조정.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가문 체면 때문이지. 자네 과거가 드러나면 곤란하잖나. 태성의 눈이 감겼다. 드디어 나왔다. 자백. 하지만 그 순간 삐삐삐 마이너스. 누군가 녹음기 전원을 껐다. 소림이었다. 그녀가 녹음기를 집어 바닥에 내던졌다. 산산조각 났다. 당신 녹음 불법이에요. 법정에서 못 써요. 태성은 주머니에서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예비용입니다. 소림의 얼굴이 굳었다. 태성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만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지시했네. 우리 가문 체면 때문이지. 완벽하게 녹음돼 있었다. 한만석이 태성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새끼가. 태성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손대시면 폭행죄도 추가됩니다. 한만석이 멈췄다. 태성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문으로 걸어갔다.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장도.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소림의 비명이 들렸다. 하지만 태성은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태성은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다. 한만석의 자백. 명확했다. 이제 끝났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태성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윤태성 보호자님, 한준우 환자 수술 성공했습니다. 태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차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오전 10시, 태성은 한강병원 로비에 섰다. 그의 뒤에는 법무팀 변호사 3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기자 10명. 카메라가 태성을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섰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 모두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태성은 마이크 앞에 섰다.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율성 로펌 대표 윤태성입니다.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강병원과 한강재단의 이식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녹음기를 들이밀었다. 태성은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다. 법무팀장이 로비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자금 흐름도가 떴다. 한강재단에서 브로커로 이어진 돈의 길. 이것은 지난 6개월간 한강재단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브로커에게 흘러간 5억 원의 자금 흐름입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돈은 병원 이식 순번 조작에 사용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통화 기록 타임라인. 재단 비서실과 브로커 사이의 통화. 그 다음 날마다 대기자 순번이 바뀐 기록. 패턴이 명확했다. 보시다시피 통화 직후 이식 대기 순번이 조작됐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해서 로비가 술렁였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강병원 의료법무팀장 장성민이 나타났다. 그의 뒤로 경비 5명이 따라왔다. 장 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윤 대표,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태성은 그를 봤다.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태성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소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이것도 보십시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병원 시스템 접속 로그. 야간에 재단 비서실에서 원격으로 접속한 기록. 그리고 그때마다 바뀐 환자 순번. 한강재단 비서실에서 이 병원 이식관리 시스템에 불법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순번을 조작했습니다. 장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규정이요? 태성이 녹음기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내부 규정입니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만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내가 지시했네. 윤 대표 전처 아들, 이식 순번 조정. 우리 가문 체면 때문이지. 로비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장 팀장이 뒤로 물러섰다. 저건 조작된. 태성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조작이 아닙니다. 한만석 이사장 본인 목소리입니다. 원본 파일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장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태성은 다시 기자들을 봤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이 순번 조작으로 인해 12살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아이가 갑자기 순번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재단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제가 버린 아들. 하지만 그 아이를 죽이려 한 건 제 아내였습니다. 한소림, 한강재단 이사이자 이 병원 이사회 멤버.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윤 대표, 부인이 정말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드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태성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증거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는 잠시 멈췄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환자들, 보호자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병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때 엘리베이터가 또 열렸다. 한소림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왔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한소림 이사님, 사실입니까? 아드님 이식을 막으셨습니까? 소림이 기자들을 밀쳤다. 태성 앞에 섰다. 당신 미쳤어요? 태성은 그녀를 봤다. 10년을 함께 산 여자. 하지만 이제 낯선 사람이었다.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린 겁니다. 소림이 비웃었다. 정신 차렸다고? 당신 인생 끝났어요. 로펌도 명예도 전부.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아들이요. 소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들, 10년 동안 찾지도 않던 아들. 그래서 미안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림이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태성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냅니다. 소림의 눈이 커졌다. 뭐? 그리고 형사 고발장도. 업무방해, 배임, 의료법 위반 교사. 소림이 뒤로 물러섰다. 당신, 진짜로. 태성은 그녀를 지나쳐 걸었다. 기자들이 따라왔다. 윤 대표, 다음 계획은 뭡니까?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부인과 장인은요? 법이 판단할 겁니다. 태성은 로비를 빠져나갔다. 뒤에서 소림의 비명이 들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후 12시, 회복실. 태성은 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마주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때 은채가 나왔다. 그녀도 태성을 보고 멈췄다. 잠시 침묵.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갈 거예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채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요. 준우가 당신 보고 싶대요. 태성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 봤어요. 당신이 한 일.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을. 은채가 그를 봤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 모든 걸 걸었잖아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채가 회복실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태성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회복실.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한준우, 12살. 마지막으로 본 건 3살 때였다. 아이는 많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작았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태성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무릎이 꿇렸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준우야.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떴다. 초점 없는 눈. 하지만 태성을 향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아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아빠야. 아이가 미소 지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약했다. 다시 눈이 감겼다. 태성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은채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온 게 어디예요. 태성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후 3시 병원 주차장. 태성은 차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기자들, 로펌 직원들, 지인들 모두 무시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 검찰이었다. 받았다. 윤태성 대표님?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입니다. 제출하신 증거 검토 완료했습니다. 태성은 숨을 멈췄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만석 이사장과 한소림 이사, 내일 오전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자 전원 입건 검토 중입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시작됐다. 법의 심판이. 대표님, 출석 요청드립니다.
참고인 조사 필요합니다. 언제입니까? 모레 오전 10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태성은 창밖을 봤다. 병원 건물이 보였다. 저 안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은채가 있었다. 10년 전에 버린 가족.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로펌 이사회였다. 받았다. 윤 대표? 예. 긴급 이사회 소집했습니다. 대표 회의 안건입니다. 태성은 웃었다. 예상했습니다. 한강재단이 최대 주주입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표 제출하겠습니다. 이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 로펌 대표 자리, 명예, 권력, 모두 무너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후 5시, 태성은 다시 회복실로 갔다. 은채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도윤도 옆에 있었다. 첫째 아들, 17살. 태성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도윤이 일어났다. 경계하는 눈빛.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가장 노릇을 해온 소년. 태성은 그 앞에 섰다. 도윤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평생 걸려도 모자랄 거야.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왜 이제 와서? 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고 싶어서.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은채가 일어나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태성을 봤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은채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미소였다. 10년 만에 그녀에게서 받은. 저녁 7시. 태성은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0년 전, 그는 이 도시의 정상을 향해 달렸다.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올랐다. 하지만 정상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 그는 내려왔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이 있었다. 은채가 있었다. 도윤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윤 대표님? 누구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전공이. 태성은 기억했다. 쪽지를 준 의사.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오늘 기자회견. 용기 있었습니다. 태성은 웃었다. 용기라기보단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 사퇴 수순 들어갔고 이식센터 전면 감사 예정입니다. 다행입니다. 대표님도 많이 잃으셨죠? 태성은 야경을 봤다. 잃은 것도 있지만 찾은 것도 있습니다.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 아드님 상태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복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태성은 난간에 기댔다. 10년의 여정, 성공을 향한 질주, 그리고 추락.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밤 9시. 태성은 회복실 밖 긴 의자에 앉았다. 잠들지 않았다.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가끔 간호사가 지나갔다.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다. 은채가 나왔다. 태성을 보고 놀랐다. 아직 여기 있었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가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10년 전이 생각나네요. 태성은 그녀를 봤다. 법정.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그전 우리가 행복했을 때 태성의 가슴이 조였다. 미안해. 은채가 손을 흔들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사과해요. 지겹거든요. 태성이 작게 웃었다. 은채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태성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아이들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진짜 아빠. 태성의 눈이 뜨거워졌다. 할게. 반드시. 은채가 일어섰다. 그럼 시작해봐요. 내일부터. 어떻게? 병원 와요. 매일. 준우랑 시간 보내요. 그리고 도윤이랑도 밥 먹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 은채가 회복실로 돌아가려 했다. 태성이 불렀다. 은채야. 은채가 돌아봤다. 고마워. 기회 줘서. 은채가 미소 지었다. 기회는 당신이 쟁취한 거예요. 문이 닫혔다. 태성은 다시 의자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속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2주 후 한준우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복이 빨랐다. 의사들도 놀랐다. 12살 아이의 생명력은 강했다. 태성은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 9시 도시락을 들고. 은채가 만든 게 아니었다. 태성이 직접 만든 것. 서툴렀다. 밥은 설익고 반찬은 짰다. 하지만 준우는 먹었다. 아빠가 만든 거라서. 어느 날 오전 태성은 준우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준우가 물었다. 아빠, 회사는 안 가요? 태성은 미소 지었다. 회사 그만뒀어. 준우의 눈이 커졌다. 왜요? 태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뭔데요? 너. 준우가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아빠 오글거려요. 태성도 웃었다. 10년 만에 아들과 나누는 농담.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오후. 재활치료 시간. 태성은 준우를 휠체어에 태워 재활실로 갔다. 물리치료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우야, 오늘도 힘내자.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성은 밖에서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다.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렸다. 치료사가 잡아줬다. 다시 시도했다.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아들을 응원했다. 소리 없이. 30분 후 재활이 끝났다. 준우가 나왔다.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아빠, 오늘 10걸음 걸었어요. 태성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을 맞췄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우가 태성을 안았다. 처음이었다. 10년 만에 아들이 자신을 아는 것.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됐다. 저녁. 은채와 도윤이 병원에 왔다. 4명이 병실에서 저녁을 먹었다. 태성이 사온 치킨. 준우가 좋아하는 것. 준우가 다리를 먹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같아요. 순간 정적. 은채가 준우를 봤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태성은 숨을 멈췄다. 준우가 눈치챘다. 아, 미안해요. 이상한 말. 태성이 준우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지 않아. 맞아. 우린 가족이야.
은채가 태성을 봤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도윤도 고개를 돌려 태성을 봤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밤 9시 은채와 도윤이 먼저 갔다. 태성은 남아서 준우가 잠들 때까지 지켰다. 준우가 잠든 후 태성은 복도로 나왔다.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뉴스를 검색했다. 한강재단 비리 수사 본격화. 한만석 전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한소림 업무방해 혐의 기소. 태성은 화면을 내렸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한 감정은 없었다. 분노도 원망도 그저 끝난 일일 뿐. 율성 로펌스의 대표 선임. 태성의 후임 소식. 자신이 10년간 지킨 자리. 이제 다른 사람 것.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 3주 후 준우가 퇴원했다. 은채가 마련한 새 집. 태성이 지원한 돈으로. 넓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준우방, 도윤방, 은채방. 태성의 방은 없었다. 태성은 따로 살았다. 근처 원룸. 가족과 함께 살 자격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매일 찾아갔다. 아침엔 준우 등교 도왔다. 오후엔 도윤 학원 데려다 줬다. 저녁엔 4명이 함께 밥 먹었다. 그리고 밤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 후, 태성은 새 사무실 문을 열었다. 작은 간판, 공익법률센터 옹기. 율성 로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다. 사무실은 10평, 직원은 태성 혼자. 하지만 의미는 컸다. 여기서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 부당한 대우받은 환자들, 약자들. 첫 의뢰인이 왔다. 50대 여성, 남편이 수술 중 의료사고로 사망했다고. 병원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태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검토했다. 명백한 의료 과실이었다. 맞겠습니다. 여성이 울었다. 변호사 비용이 저희가 없는데.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무료입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공익센터니까요. 여성이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10년 전 그는 돈을 위해 변호사가 됐다. 이제는 사람을 위해 일했다. 2개월 후 준우의 학교 학부모 상담 날. 은채가 먼저 갔다. 태성도 따라갔다. 담임 교사가 놀랐다. 아버지도 오셨네요. 은채가 태성을 봤다. 태성은 조용히 앉았다. 교사가 준우 이야기를 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 친구들도 좋아함. 건강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음.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를 걸었다. 은채가 말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은채가 멈춰섰다. 태성도 멈췄다. 은채가 그를 봤다. 많이 변했어요. 태성은 웃었다. 늦었지만요. 은채도 웃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예전처럼 연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료였다. 아이들을 키우는. 3개월 후 도윤의 대학 입시. 서울대 법대 지원. 태성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태성은 놀랐다. 도윤아, 꼭 변호사 안 해도 돼.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약한 사람 도와주는. 태성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다니.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 면접 준비 도와줄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빠, 응?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태성은 아들을 안았다. 올해 6개월 후 준우의 정기검진. 태성과 은채가 함께 갔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완벽합니다. 이식 심장 잘 적응했어요. 은채가 숨을 내쉬었다. 태성은 준우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준우가 웃었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준우가 물었다. 아빠, 다음 주 재활치료도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태성은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다. 아들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간다. 끝까지. 준우가 활짝 웃었다. 그리고 태성을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나도 사랑해, 아들. 1년 후, 공원. 4명이 돗자리를 펼쳤다. 태성, 은채, 도윤, 준우. 도시락을 먹으며 웃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준우가 축구공을 가져왔다. 아빠, 같이 해요. 태성이 일어났다. 도윤도 따라왔다. 3명이 공을 찼다. 은채는 돗자리에 앉아 그들을 봤다. 미소 지었다. 오래전 꿈꿨던 풍경. 평범한 가족의 행복한 오후. 10년 만에 이뤄졌다. 태성이 은채를 봤다. 손짓했다. 같이 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보고 있을게요. 태성은 미소 지으며 다시 아이들과 뛰었다. 공원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저녁. 태성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작은 방.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다. 오늘 공원에서 찍은 것.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태성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문자. 아빠, 내일도 와요. 도윤 형이랑 저랑 게임 같이 하기로 했어요. 태성은 답장을 보냈다. 간다. 몇 시에? 6시요. 알았어. 치킨 사갈게. 와, 최고. 태성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 10년 전. 그는 이 도시의 꼭대기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올랐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 그는 땅 위에 서 있었다. 평범한 높이. 하지만 여기엔 온기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태성은 일기를 꺼냈다.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썼다. 준우 정기검진. 완벽하게 회복. 오늘 공원에서 축구. 아이들 웃음소리. 은채의 미소. 내가 가진 모든 것. 펜을 내려놨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10년 늦었지만 드디어 집에 왔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사무실에 갔다. 새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남성. 아이가 병원 치료 중 사망. 의료사고 의심. 태성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지하게. 그리고 서류를 검토했다. 맞겠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태성은 그를 일으켰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남성이 나간 후 태성은 창밖을 봤다. 작은 사무실. 하지만 의미 있는 공간. 여기서 그는 약자를 도왔다.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처럼. 속죄였다. 평생 걸쳐 해야 할. 저녁 6시. 태성은 치킨을 들고 은채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준우가 뛰어나왔다. 아빠. 태성을 안았다. 도윤도 나왔다. 아빠 왔어요. 이젠 형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다. 자연스럽게.
은채가 거실에서 웃었다. 들어와요. 밥 차릴게요. 네 명이 식탁에 앉았다. 치킨을 먹으며 웃었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태성에겐 기적이었다. 10년 전에 버린 것. 이제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밤 10시. 태성은 일어났다. 가야 할 시간. 준우가 아쉬워했다. 아빠, 오늘 자고 가요. 태성은 은채를 봤다. 은채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게스트룸 쓰세요. 태성은 놀랐다. 정말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내일 아침 같이 먹어요. 태성은 세 사람을 봤다.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맙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게스트룸 침대에 누웠다. 10년 만에 가족과 같은 집에서 자는 밤.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네 명이 식탁에 앉았다. 은채가 만든 아침. 된장찌개 냄새가 집을 채웠다. 준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이거 좋다. 아빠랑 아침 먹는 거.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은채가 태성을 봤다. 미소 지었다. 태성도 미소로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 긴 여정이 남았다는 것. 하지만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6개월 후. 준우의 생일. 13살. 작은 파티. 케이크와 촛불. 준우가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촛불을 껐다. 모두 박수 쳤다. 준우가 웃었다. 태성이 물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준우가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도윤이 놀렸다. 어차피 아빠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 그런 거 아냐? 준우가 얼굴을 붉혔다. 모두 웃었다. 은채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이미 이뤄진 소원 같은데?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태성은 아들들을 봤다. 그리고 은채를 봤다. 10년 전에 잃어버린 것들. 이제 다시 곁에 있었다. 완전하진 않았다. 은채와 다시 연인이 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가족으로. 1년 후. 도윤이 대학에 붙었다. 서울대 법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다. 모두 기뻐했다. 은채가 아들을 안았다. 태성도 축하했다. 도윤이 태성을 봤다. 아빠처럼 좋은 변호사 될게요. 태성은 아들 어깨를 두드렸다. 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축하 자리. 4명이 식당에 앉았다. 태성이 건배 제의를 했다. 도윤이를 위해. 잔을 부딪혔다. 준우가 말했다. 형, 나도 나중에 대학 갈 거야. 의사 될 거야. 모두 웃었다. 은채가 말했다. 우리 아들들 다 훌륭하네. 태성은 가족을 봤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평생. 그날 밤. 태성은 원룸에 혼자 돌아왔다.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은채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만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성은 일기를 펼쳤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썼다. 도윤이 대학 합격. 온 가족이 축하. 준우는 의사 되겠다고. 은채는 웃었다.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 줄. 1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펜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작은 원룸.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가족으로, 사랑으로. 2년 후, 준우의 중학교 졸업식. 태성과 은채가 함께 갔다. 준우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모범상.
태성은 박수를 쳤다.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기적이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준우가 달려왔다. 아빠, 엄마, 세 명이 안았다.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날 저녁, 네 명이 집에 모였다. 도윤은 대학생, 준우는 고등학생이 될 예정.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컸다. 태성도 늙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저녁을 먹으며 은채가 말했다. 시간 참 빠르네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준우가 말했다. 아빠, 우리 계속 이렇게 같이 있죠? 태성은 아들을 봤다. 당연하지. 끝까지. 준우가 웃었다. 좋아요. 그 순간 태성은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 권력도 명예도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이것이 그가 평생 찾던 것이었다. 그날 밤 태성은 은채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다. 아이들은 잠들었다. 은채가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셨다. 은채가 말했다. 태성 씨, 응,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태성은 그녀를 봤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받아줘서. 은채가 미소 지었다. 우리 잘하고 있죠?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10년의 여정, 실패와 후회, 그리고 속죄와 회복.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끝이 아닌 시작.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일찍 일어났다. 아침 준비를 도왔다. 준우와 도윤을 깨웠다. 은채와 함께 아침을 차렸다. 네 명이 식탁에 앉았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태성에겐 여전히 기적. 준우가 물었다. 아빠, 오늘도 사무실 가요? 응. 새 의뢰인 만나야 해. 무슨 사건이에요? 의료사고. 한 아이가. 태성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도윤이 말했다. 아빠 멋있어요. 태성은 웃었다. 너도 변호사 되면 같이 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우도 말했다. 저는 의사 돼서 아빠 도울게요. 태성은 두 아들을 봤다. 가슴이 벅찼다. 10년 전 그는 혼자였다. 이제 그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가 있었다. 아들들과 함께 만들어갈 출근길. 태성은 사무실로 걸었다. 작은 간판이 보였다. 공익법률센터 옹기.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에 앉았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것이었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년 전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 이것이 그의 속죄였다. 평생 해야 할, 그리고 기꺼이 할 것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태성은 미소 지었다. 10년의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들어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빛, 사랑이라는 이름의 온기.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